치약의 7부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 장인상입니다. 여러분한테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치약의 독성 문제, 이 발암물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기사들도 있고 해서 많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왜냐면 치과의사로서 저도 저 자신이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그런 문제까지 다뤄서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드리려고 저는 이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에서 문제됐던 치약의 이 문제는 결국은 파라벤 함량이나 아니면 트리클로산 같은 이런 문제, 유해 성분에 대한 문제였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치약, 한국에 물론 나와 있는 치약들에도 지금 이미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좀 뭐랄까 어떤 치약을 써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걱정을 하실 거예요.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연구한 걸 이렇게 토대로 그동안 프랑스나 한국에서나 또 다른 미국, 일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 거에 보면 파라벤 같은, 결국 파라벤을 쓰는데 농도를 한 0.2% 정도 치약에 쓰고 있는데 이 보존제나 살균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리클로산 같은 경우는 항균제이기 때문에 항균제로 쓰고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치약을 오래 보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구강 내에 들어갔을 때 조금 사실은 많은 양은 독성이 되지만 작은 양은 충치 예방이나 이런 다른 시주염이나 이런 걸 좀 방지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몸 안에 남았을 때 성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고환암을 유발한다든가, 여자분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나 유방암, 결국은 많이 진보하게 되면은 결국 이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문제까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타르색소의 종류인 적색 이오가 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데 그것이 어린이 치약에 많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독성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치약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디 몇 가지 치약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알고 이제는 조금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무조건 보호하려고 서로 우리는 절대 잘못한 게 없었고 기준치에 맞고 이런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이 치약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인들이라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 신장이나 간이나 위나 이런 것이 안 좋아서 소화에 문제가 있으시고 대장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고, 원래 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당이 있으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약물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임신하신 분들도 있고, 소아의 어린아이가 한참 자라고 있는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외려 이계를 봐가지고 조금 치약도 여러 종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치약 성분에 비해서 그게 조금 유해한 성분이 있을 때 이런 걸 조심해 주십시오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거는 클로르가 들어와 있는 수돗물과 썼을 때 외려 큰 독성을 유발해서 이 몸 체내 밖으로 잘 방출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서 그걸 미리 치약의 주요 성분을 표시할 때 그 얘기를 좀 하셔주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특히 한분들 부지런하신 분들은 양치질 자주 하세요. 깨끗해지시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결국은 그 독성을 또
더 많이 맞이하게 되니까 이 자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치약에서 그 독성을 조금 성분을 줄여주시면 어떨까. 그분들은 자주 쓰니까 유효기간이 조금 짧은 치약을 쓰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개량된 것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리클로산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죠, 이게 살균, 살충 성질이 있는 합성 물질이지만 자외선이나 수돗물에 들어가 있는 염소를 만나면 발암물질로 변한다는 이 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유방암 위험 증가도 줄고, 그러다 보면 지는 힘도 저하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뇌 발달을 교란시키고 항색 고도상균을 증식시켜서 비염, 알레르기 유발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심장 수축력 저하, 생식기 영양, 정자수 감소해서 불임까지 일으킨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양이 아주 많았을 경우에 하는 얘기니까, 치약 중에도 뭐 세계적인 치약 중에 미국에서 나온 치약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들어있는 게 있었는데 이게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은 파라벤은 방부제인데 체내에 흡수에 되면은 이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산으로 만들어진다고 돼 있어요. 몸에 한번 흡수되면 배출되지 않고 혈류에 누적된다고도 하고, 근데 이제 이 파라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걸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청소년기의 이 문제점은 성장기 성호르몬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과 여성의 생리 주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파라벤이 많은 치약들에 들어있는 소위 말하는 방부제입니다. 2012년 식약청에서 안전조사를 한국에서 했는데요. 그러면 어린이 청소년 90%가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됐다는 그 설이 나왔었어요. 성인에서는 유방암이나 고환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한국 판매의 99% 치약이 트리클로산과 파라벤에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숫자와 뭐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나와 있는 그 통계들을 보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두 성분이 임신 중에 이제 노트해주는 태아 발육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 탈색소에서 나오는 이런 색소들이 몸에 드는 영향들이 꽤 있는데, 이게 또 보면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가격이 싸다든가 이런 화장품에 들어있는 것들, EU에서는 청색 2호가 금지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청색 1호가 금지되어 있고 적색 2호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 적색 2호를 한국에서는 어린이 치약에 좀 쓴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색소들인데, 서양의 그 유사의학법이라고 호메오파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의사들이 그 처방도 해주고 특히 내과의들이 많이 처방을 해주고 하는데, 유사의학을 배워서 쓴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떤 소량의 어떤 때는 어떻게 보면 독성이 있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소량의 각성인 물질을 굉장히 희석을 해가지고 정제를 만들어서 쓰게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백신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백신도 그렇잖아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량의 균을 도입시켜가지고 이 몸 안에 저항력을 길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치약에서 들어있는 소량의 아주 성분도 사실은 몸의 저항력이나 아니면 입안 구강 내에서 다른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으시라고 옛날에 치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밑에서도 벌써 치약을 사용을 했었더라고요. 지금 뭐 그 당시 치약이라는 거 어떻게 됐냐면 소금에다가 민트가 있는데 민트잎하고 그 다음에 이 난초의 이 잎을 난초 꽃을
섞어서 썼더라고요. 근데 민트는 사실 약간의 그 향균성 같은 게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약에 보면 민트 맛이 많이 나고 할 겁니다. 맛 자체나 향기 때문도 있지만은 민트 차를 중동 같은 지역에서는 여름에 많이 마시고 하는 이유가 이게 조금의 살균 작용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이제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닥티프리스라는 그 라틴어로 닥티프리티움이라는 그 치약에 대한 이제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이를 희게 하고 냄새가 안 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쓰게 되는데 민트를 물론 여기서도 썼고요. 그 다음에 백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뭐랄까 젤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흙과 그 다음에 계피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배합을 해가지고 치약을 만들어서 이를 닦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9세기에 오면서부터 칫솔을 이제 사용하게 했는데 초기에는 그 솔을 가지고 물 가지고만 하다가 조금씩 이제 그런 가루 같은 거 좀 뭐 닦는 가루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생긴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석회하고 그 다음에 황토, 소금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이제 닦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866년에 가니까 숯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숯가루를 사용했겠죠, 물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정말 등록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00년에 오면서 가산소다도 쓰고 그 다음에 약간 옥시풀 같은 가산화소를 쓰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치아가 잇몸에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도 저희가 가산소다에다가 옥시풀 한 그러니까 10% 그 볼륨을 써서 같이 이렇게 양치질을 가끔 하시라고도 해요. 이것이 좋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시기에 벌써 1900년에 벌써 19세기인데 이 사람들이 벌써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치약이 조금씩 발달해 왔습니다. 어떤 데는 연고도 있습니다. 그 치약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판매되는데 한국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피가 많이 나고 잇몸 자주 붓는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연고 같은 게 있어요. 치약하고 같이 쓰시면 상당히 구강에 좋아요. 근데 항상 쓰시면 안 되고 입 헹구시는 것도 구강 세척을 너무 계속해서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버섯이 혀나 구강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균하고의 어떤 그 균형을 깨버려 가지고 항상 있던 박테리아의 균형을 깨면서 이런 다른 문제점이 생기긴 하니까 그건 하셨다 그만두셨다 하면서 조금 이제 병행해 나가세요. 물도 보통 보면은 이물 먹었다 저물 먹었다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분들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그걸 적당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디옥시드 티탄이죠. 타이탄 디옥시드를 얘기한다면 그게 이제 국제연구소에서 연구하기를 2006년대는 발암물질이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로자르 대학에서도 2011년에 연구하기를 좀 의심이 간다는 걸 연구가 나온 게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도 발암물질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뜨뜻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거, 그걸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문제 살피실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조금 살피시는 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